박근혜 당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이제 시작하셨고 벌써 2005년입니다. 그다음에 그 이명박 박근혜 대선 후보 경선할 때 친박의 입장에서 사실은 정동윤이랑 이렇게 치고받고도 많이 하셨죠 그때. 그러다가 2015년 원내대표 하시면서 그 유명한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 그래서 이제 박근혜 현 정부 그때 당시 정부의 뭐 창조경제, 뭐 경제개발, 뭐 3개년 계획 이걸 총체적으로 다 부정하셨던 말씀이죠. 그다음에 증세 없는 복지 없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졸지의 배신의 정치가 되어버리셨던 그 기억이 이제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의 배신자 프레임이 사실은 아직도 저 유 의원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저는 사실 입에도 담기 싫은 단어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저는 정말 제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선택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지금도 그래 믿고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도 제가 뭐 그분으로부터 무슨 특혜를 받은 적도 없고, 뭐 그 수많은 친박들 다 하는 장관 자리, 부총리 자리, 뭐 그런 총리 자리 이런 거 해본 적도 없고요. 원하지도 않았고요. 저는 다만 우리가 아까 제가 정권의 성공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권이라는 거는 그냥 권력을 잡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고 그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거냐가 정치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여당 안에서 제일 쓴소리를 많이 하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제가 쓴소리를 했었고, 박근혜 정부 때도 이대로 가면 박근혜 정부가 역사에 절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역사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는 저 정부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무슨 업적을 남겼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원내대표를 5개월 하면서 말씀하신 그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제가 박근혜 정부 2년이 딱 지났을 때입니다. 2년이 지났을 때 제가 보면서 남은 3년의 임기를 이대로 가서는 박근혜 정부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너무나 분명한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정청 협의를 할 때도 또 교수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철학과 방향을 이렇게 바꿉시다라고 제 나름대로 정말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는 이 연설을 쓰면서 2012년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집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그와 동시에 저희 새누리당의 공약이었습니다. 문제는 134조 5천억 원의 공약 가계부를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반성합니다. 저는 지난 4월 1일 정부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3조 원의 복지재정 절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는 점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예산 대비 세수 부족은 22조 2천억 원입니다.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은 국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세금과 복지의 문제점을 털어놓고 국민과 함께 우리 모두가 미래의 선택지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당연히 맞는 말 아닙니까? 지금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그 말을 문재인 정부가 딱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세 안 하면서 복지를 이렇게 하니까 나라가 빚더미 안고 지금 젊은 세대들이 완전 빚더미에 앉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들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께서 저 유승민 대표가 원내대표가 정말 진심을 가지고 이러는구나라고 조금 마음을 열고 저는 받아주실 거라고 기대를 했죠.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여당의 원내 사령탑도 정부 여당의 경제 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정치는 자기의 정치 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 연설하실 당시는 그 이후에 후폭풍을 아유, 예상 전혀 못하셨어요? 생각을 안 했죠. 저는 예. 제가 오랫동안 생각해 온 거 제 생각을 대통령께서도 아셨거든요. 정세나 예. 복지나 성장이나 안보나 여러 문제에 대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저는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저 유승민 원내대표가 평소에 생각하는 걸 가지고 박근혜 정부의 어떤 국정 방향을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원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다면 저는 그 이후 박근혜 정부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사퇴 안 하시고 좀 더 그러니까 노선을 명확히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당시에 이제 청와대 대통령께서 또 청와대 사람들이 또 당 안에도 뭐 대통령을 이래 둘러싼 호위무사들이 저를 원내대표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죠. 근데 제가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한마디 한다고 여당 원내대표가 자리에서 이렇게 끌어내려지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거는 미국이든 유럽이든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이 삼권 분립에 관한 문제고 대한민국 의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한마디 한다고 제가 이 사퇴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네. 다만 의원들의 마음이 이제 변했던 거죠. 저는 원내대표라는 거는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선출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선출한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국회의원들이 물러나라 그러면 저는 물러나겠다. 대통령이 아니라.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께서 화를 내시니까 국회의원들이 분위기가 확 바뀐 거죠. 처음에는 저를 지지하던 의원들조차도 예. 청와대 눈치를 보면서 확 바뀌니까 그래서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 국회의원 의원님들이 저보고 원내대표 그만두라고 불신임을 하시면 그럼 저는 그만두겠다. 다만 그때 제가 5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제 공무원연금 개혁 그게 박근혜 정부의 최대의 업적이었는데 그거 제가 통과시켰고요. 이게 공무원연금 개혁 통과시키면서 그런 갈등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다음에 김영란법 통과시켰고요. 그래서 5개월 동안에 제가 할 일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물러나라 그러면 물러나겠다. 이렇게 해서 물러난 겁니다. 제가 바로 그 다음에 총선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와 가까운 새누리당의 젊고 개혁적인 의원들은 공천 학살을 이제 곧 당하겠구나라고 제가 예감을 하고 예. 제 가까운 젊은 의원들한테 정말 미안하다. 내 때문에 당신들 전부 다 공천 학살 당하게 생겼다 지금.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최대한 경쟁력을 키워서 우리가 혹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더라도 당선될 수 있는 준비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정말 많은 의원들이 그냥 그때 공천 학살을 됐죠.